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죠? 그죠? 금융 파트를 이제 있는데, 기초적인 것만 이제 5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천천히 한번 가도록 하죠. 이제 부동산 금융 파트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금융 파트. 그래서 어떤 건지 나오는지 천천히 오늘 읽는 과정이니까 들어가도록 하죠. 자, 부동산 금융이라는 자체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금융론. 금융론은 나온다면 한 5에서 6문제인데 한 5문제까지 유력하다고 좀 봐요. 자,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이 금융이, 자, 따라해보세요. 자금의 융통. 자금을 융통하죠. 우리가 자금을 융통할 때 부동산을 융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용대출입니까?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갑니까?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보통 주택금융이 주로 나와요. 무슨 금융이 나온다? 주택금융. 그럼 가볍게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건데요. 그냥 들어보세요. 소비금융이라는 것은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수요자에 대한 금융이 되겠고요. 주택 소비자. 개발금융이라는 것은 공급업자한테, 건설회사한테 빌려줘요. 그럼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게 되면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주택금융의 원칙하고 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건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제가 소비금융은 수요자한테 빌려주고 개발금융은 건설회사한테 많이 빌려주면 그냥입니까? 이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됩니까? 활성화될 수 있고요. 자, 어떻게 돼요? 아까 개발업자한테, 공급자한테 빌려주면 공급을 많이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자가주택 공급 확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또 주택금융은 또 주택 경기 부양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기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청약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청약제도는 정부가 저축을 유도해요. 뭘 유도한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게끔 이제 수요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축 유도로 이제 주택금융을 또 활성화시키는 얘기가 되고요. 금융의 원칙은 이제 정부에 대한 역할인데 자금 조성을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게 좋고요. 자,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한테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은 돈을 잘 안 빌려주니까 은행에 채권 금액을 보존시켜 주는 거고, 채권을 유동하는 이따가 이제 흡수하는데 이 1번과 2번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라는 단어가 있죠. 그 별표를 하나 정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문제가 1, 2, 3번인데 특히 이제 3번이 중요한데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아까 여러분 제가 명목이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명목이자는 이제 고정된 거고 시장에 드러나는 게 명목이거든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기출됐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데, 그럼 처음 듣더라도 고정금리는 바뀝니까? 당연히 고정돼 있습니까? 변동은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얘들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기 보시면 명목이자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명목이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자가 명목이자예요. 명목이자가 우리가 대출 약정이자, 그래서 이따가 저당이자로서 갑돌이가 고정금리로 약정받은 이자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이자라는 거와 실질이자율과 아까 앞에서 왜 여러분들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물가상승. 이게 예상 인플레거든요. 예상 인플레.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율을 얘기합니다. 인플레율. 아까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보다는 인플레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가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명목이자가 저당이자가 고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이자율이 만약에 고정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새 이자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한 6%로 한번 볼까요? 그럼 아니 4%로 한번 볼게요. 너무 높였다. 그러면 인플레를 1% 예상했다면 실제로 먹는 건 3%가 되죠. 그러니까 명목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목은 내가 월급이 4%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고려해야 돼요. 그럼 빼면 나는 실질적으로 3%밖에 못 올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걸 실질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 실질이자라는 것은 명목이자에다가 인플레를 뺀 거거든요. 예상 인플레를.
그래서 예상 인플레를 뺐다. 인플레율을. 자, 그럼 간단하게 시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에서 1%를 빼면 3%가 실질 이자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시험을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고정금리 때 은행이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고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만큼 은행이 그 위험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예상했나요? 예상하지 못했나요? 그럼 1%만큼 은행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슨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은행이 손해를 본다고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자 볼게요. 예상은 1%인데 실제는 그냥입니까? 더 높습니까? 그럼 그만큼 고정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기 때문에 은행이 위험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예상 인플레보다 그냥입니까? 실제가 많아졌습니까? 그럼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서 이 이자가 1%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 이자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그럼 우리가 A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해요. 무슨 기관? 금융기관. 그럼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대출기관, 대출자라고 하거든요. 대출기관. 그럼 이 대출기관은 좋아져요? 얘는 안 좋아져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차입자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니까 차입자가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고정은 은행한테 위험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처음부터 그냥요, 이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는, 우리가 입문과정이라도 할 걸 할게요. 고정이 더 높아요. 변동이 높다, 고정이 높다. 왜? 처음부터 그냥이니까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죠.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자를 높게 설정하는 겁니까? 고정을 높게 설정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차입자한테 인플레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변동금리라는 게 나와요. 무슨 금리가 나온다? 변동금리. 그 변동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연봉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걸 차입자한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가시키냐? 그 식은요, 대출금리라는 것은요, 대출금리는 이 변동금리는요. 자,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밑에 이 저자께서 하신 게 맨 밑에 가시면 명목은 고정됐다고 돼 있죠. 그럼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실제 인플레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은행이 먹는 실제 이자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그럼 고정금리 땐 은행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따라보세요. 이자율 위험, 조기 상한 위험 그런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이게 별표 쳐놓으시는데, 자, 지금 제가 오늘 프린트 3번 문제가 그 기준인데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금 영목이자라는 이게 우리가 대출 약정이자예요. 대출 약정이자. 자, 변동입니까? 4%가 고정돼 있습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시장 이자에 따라서 이 시장 이자에 따라서 차입자에 대한 액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저당 이자에 대한 4%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럼 시장 이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 싸진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값이 싸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조기 상환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만기 전에 변제를 합니까? 변제를 해서 얘는 대출을 해약하고 딴 데로 옮겨 탄다는 거죠. 맞죠? 자, 왜 그럴까요? 시장 이자가 높아졌나요? 시장 이자가 낮아졌나요? 그럼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왔었냐? 차입자는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게 낫나요? 조기 상환하는 게 낫나요? 조기 상환해서 빨리 이 위험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조기 상환에 대해서 자, 대출자는 페널티를 가해요. 어떤 걸 가하냐면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조기 상환 수수료에 대한 페널티를 가해서 조기 상환을 못 닫게 막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4%인데 얘가 만약에 1%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얘가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수수료를 내요. 내고도 조기 상환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대출자가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럼 얘가 지금 조기 상환은 계약을 끝나버리고 딴 사람한테 영입해서 대출 받으려니까 대출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가요? 이걸 따면 조기 상환 위험. 대출자가 안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조기 상환 위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을 된다는 거는 시장 이자가 높아졌을 때요, 시장 이자가 낮아졌을 때요. 이게 가장 유력하다 봅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높아져요. 높아지면은 시장이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가 아니라 만약에 10%다. 그럼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까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죠?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얘를 빨리 가입하는데 조기 상환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죠. 조기 상환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위험이죠. 잔고를 할인시킨다고 해서 꼬셔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은행 입장에서는 따라서 이자율 위험. 자,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아지겠어요? 수익이 낮아지겠어요? 낮아지니까 그건 이자율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잘 보고 계셔요? 그럼 덮게. 자, 조기 상환은 시장 이자가 높아요? 시장 이자가 낮아요? 낮으면 무슨 상환하죠? 근데 시장 이자가 높으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은행이 수익성이 악화되죠. 이자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이 가장 유력한 문제입니다. 별표를 3개 치시고 얘가 가장 유력해요. 자, 조기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조기 상환은 시장 이자가 대출 약정 이자보다 높아지면 낮아지면 조기 상환하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문제예요.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조기 상환은 시장 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조기 상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높아지면 낮아지면 조기 상환한다는 게 가장 유력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자, 이건 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지만 볼 수 있는데요. 변동금리를 대출금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냐.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요. 가상금리. 자,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예금금리를 이제 우리가 보통 적용시켜요. 예금이자율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인플레를 고려합니다. 인플레를 고려하는 게 반영된다는 거죠. 반영되고 자, 그래서 항상 얘가 변동하고요. 자, 가상금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차입자의 연체 실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차입자의.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A은행이 돈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돌이가 1억을 예치시키면 예금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금금리를 얘한테 주고요. 자, 그러면 A은행은 이 1억을 가져와서 그냥 있어야 돼요? 얘도 돈을 빌려줘야 돼요. 담보대출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을이라는 애한테 1억을 빌려주게 되면 대출금리를 받아요. 그러면 예금금리가 높을까요? 대출금리가 높을까요? 대출금리가 예대 차이를 먹는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는 예금금리가 요즘 높아요? 낮아요? 근데 약간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2%까지 가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근데 대출금리는 낮아요? 높아요? 자, 대출금리는 2% 주는 데 있을까? 나 좀 소개시켜줘요, 갈아타게. 대출금리는 더 받는다는 거죠. 맞나요? 변동을 더 심해서 한 6%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차이를 얘가 먹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예금금리가 많아야 된다? 대출금리가 많아야 된다? 그럼 이거를 예금이자를 적용시키는 게 기준금리거든요. 맞나요? 그럼 그냥이 돼요? 가산을 해야 돼요.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가시면은 중간에 박스에 변동이자율은 변동이 기준금리라고 돼 있고 가상금리가 고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CD 같은 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인플레를 고려하는 CD금리와 코픽스가 있어요. 근데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건 고정돼 있고 끝까지 계약할 때까지 가산은 또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상금리는 그냥입니까? 고정돼 있습니까? 바뀌는 건 가산이 바뀌어요? 기준금리가 바뀌어요? 기준금리가 바뀐다는 거죠. CD는 3개월, 코픽스는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CD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양도성 예금 증서. 여러분들 은행 갖고 예치하면 통장을 주잖아요. 통장 줍니까? 얘는 증서를 줍니까? 그럼 3개월 정도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어음 증서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은행은 예금 증서 소지자한테 액면 금액의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서는 양도 가능하고 적용되는 금리가 CD 금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3개월. 그럼 이건 그냥요 예금 금리예요.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끌어오게 되면 그냥입니까? 얘네들도 이자가 나갑니까? CD가 그만큼 얘네들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거기다 그냥인데요 가산을 해야 돼요. 그럼 더 받는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코픽스라는 게 있나요? 자,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러면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안 나가요? 나가요. 그럼 얘네들도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는 그 안에 C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이다. 얘는 CD가 아니라 여러 상품들을 종합해서 더 만든 거기 때문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돼 있죠. CD는 몇 개월? 코픽스는? 그러면 CD가 길어요? 코픽스가 더 길어요? 그래서 가세요. 그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단위는 안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잘 할게요. CD 금리는 몇 개월? 코픽스는요? 6개월에서 1년. 누가 더 길어? 그럼 얘네들 다 가산이야? 기준이야? 기준이죠. 따라서 기준금리. 그 기준금리만 시험 문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일로 와보세요. 그럼 CD와 코픽스는 가산에 들어갑니까? 기준에 들어갑니까? 그럼 얘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높아지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다시 갈게요. 자, 은행에서 자, 대출해 주려면 그냥요 지네들도 돈을 꼬와야 돼요. 그러면 자금 조달했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가요? 자,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니까 3개월이었죠. 근데 코픽스는 그 상품의 여러 가지 상품을 평균해 낸 거예요. 그럼 CD가 길어요? 코픽스가 더 기간이 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글씨가 기니까. 얘는 무슨 금리예요? 그러면 기준이 바뀌잖아요. 3개월마다 얘네들이 조정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가상금리는 그냥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돼 있습니까? 차입자에 따라서 고정돼서 끝까지 가상금리는 고정되는 거죠. 맞나요? 어떤 금리를 변동시킨다는 거죠? 기준금리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얘도 변동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프린트에 1번과 2번만 푸시면 그럼 끝나버려요. 1번과 2번만 맞히시면 그 안에서 시험은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1번에 기준금리를 가상금리 합친 건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변동이잖아요. 화이팅 하세요. 어려운 문제 안 냈죠? 가자. 요 기준과 가산 합친 건 무슨 금리가 그렇게 한 거야? 변동이죠, 변동. 그래요? 자, 좀 전에 코픽스가 기준금리였죠. 그럼 기준금리를 적용시킨 대출은 고정이다, 변동이다. 둘 다 변동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딱 하나만, 자, 위에 보시면은 페이지 63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맨 위에 가시면은, 자,
63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메뉴에 대출자라는 글씨가 하나 있죠. 자, 여러분들 변동은요, 안 바꿔요, 바꿔요. 그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를 높이 받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저당상환 방법을 할 텐데, 자, 만약에 내가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매달 갚은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이자는요, 따라서 잔금에다 곱한다. 이자는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해요. 그렇죠? 근데 상환된 금액에다 곱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금액에다 곱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다 이자를 곱하는 게 이자거든요. 그럼 초기는 많고 점점 이자가 줄겠죠. 맞나? 그럼 변동한다는 건 그냥이니까 요 잔금에다가 이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바꾸는 건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변동이죠. 그럼 기간에 따라 계속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갔나? 그래서 대조한다는 건 깜짝이야. 대출자가 조정한다. 누가 조정한다? 그럼 대출자가 유리한 거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좋아요. 깜짝이야. 짧아야 된다. 자, 이렇게 볼게요. 변동은 그냥입니까? 변하는 겁니까? 그럼 빨리 변해야 정가를 빨리 시킬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변동의 폭이 커야지만 좋다는 거죠. 빨리빨리 바뀌는 게. 그 다음에 횟수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번 받는 것보다 여러 번 받는 게 낫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긴 게 좋아요? 대출자는 짧은 게 좋아요? 짧을수록 빨리빨리 정가시키잖아요. 화이팅! 자, 연간 1억인데 1억 12% 받는 것보다 4에 나눠서 받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자에 또 받으니까. 그럼 횟수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 다시 갈게요. 변동률이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그럼 변동폭이 클수록 좋죠. 유리하다 보니까 이 횟수도 큰 게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7판.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만약에 대출자 입장에서 예상보다 실제가 높아졌다 해도 명목을 바꾼다? 못 바꾼다? 그럼 실제이자가 하락되는 거죠. 그럼 고정이자일 때 예상보다 실제가 높아지면 은행 대출자는 그냥이야 손해를 봐. 차입자가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고정은 처음부터 그냥입니까?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더 높다라고 나옵니다. 하셔야 돼요? 대출 시점에 무슨 금리가 높다? 고정이 높다는 거죠. 인플레를 가산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변동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코픽스와 CD는 가산에 들어가요? 기준에 들어가요? 그럼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변동은 어떻게 돼요? 빨리 바뀔 수도 있죠. 자, 따라서 이자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더 정가시킨다. 그럼 빨리 조정할수록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 되셨나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63페이지로 가시면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별표 3개짜리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100% 나와요. 100%.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찾았죠? 그죠? 여기를 제가 엄청나게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그 4번, 5번을 풀겠는데,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대출을 받게 되면 거치 기간을 줘요. 그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낸다. 이자만 내요. 근데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리금, 원가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요즘 거치 기간을 안 넣으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내라는 조건도 있어요. 그죠? 그럼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법이 같습니까? 방법이 다릅니까? 달라요. 원금 변동 원리금 체증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요 칠판 주기가 좀 아깝기 때문에 아까 조기상환 기억하십니까? 조기상환은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조기상환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거치 기간을 둡니까? 거치 기간 동안 뭐만 내요? 이자만 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보통 3년 거치 뭐 몇 년 상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제가 투자에 대한 또 그 여러분한테 하나의 팁을 드리는데 조기 상환 수수료 기억하십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 자,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 봐요.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자동차도 조기 상환 수수료 있거든요. 여러분 돈 안 빌려보셨어요? 난 많이 빌렸는데.
그죠? 자동차 대출도 하고 다 알아요. 그 자동차도 있는데 자동차는 부동산보다는 좀 싸잖아요. 수수료가 적게 나와요. 근데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수수료가 비싸요. 2% 정도 가요. 몇 프로 간다? 그러면 아까 몇 년 거치였죠? 3년 거치죠. 3년 동안은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3년이 지나면 조기상환 면제를 하거든요. 지금 중요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치기간 동안 뭐만 낸다? 이자만 내는 거죠. 3년이 지나면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를 거의 해주거든요. 맞죠? 그럼 3년이 지나면 원리금을 상환하라 그래요. 원리금은 뭘 더한 걸까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거죠. 맞나? 근데 그 방법이 같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점증식 상환,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금융을 하게 되면은 그냥니까 대출을 좀 받아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받지 마시고요. 좀 받아봐야지 저랑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투자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서 또 전문가예요. 그죠? 그래서 많이 상담해서 좋아요. 상담하세요. 분위기도 안 좋아졌죠. 그래서 대출 상담사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대출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학교 강사는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만능해야 돼. 그래서 저한테 상담해서 제가 상담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저당에 대한 상환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이 나올 수 있고요. 저당을 상환하는 방법. 저당은 타인 돈이에요. 상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대출 상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거치 기간 동안은 그냥요 이자만 내요. 끝나면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가 이자를 다 갚아 나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좀 작게 잡을게요.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잡을게요. 1,000만 원에다가 10년이다. 만기 10년이다. 자, 이자율은 고정금리로 보통 가야 돼요. 다 고정금리로 전제로 갑니다. 그럼 이자율이 만약에 10%라면 자, 가볼게요. 첫 번째 갑니다. 자,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균등? 그럼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합니까? 균등하게 상환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균등. 근데 이자를 안 내야 돼요? 이자는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자, 그럼 이따가 제가 계산도 해드릴 테니까. 자, 갑니다. 아까 제가 이자율이라는 거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했죠. 그럼 첫 해는 상환됐어요? 아직 상환이 안 됐어요. 1,000만 원의 이자를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자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이자가 적다, 이자가 제일 많죠. 그럼 점점 잔금이 줄죠. 그럼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점점 이자가 줄죠. 줄고. 그럼 초기에 원리금이 적겠어요? 원리금이 많겠어요? 부담이 많다는 거죠. 점점 원리금이 준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체감식,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적고 크고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체감식이고요. 체감식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원리금 균등상환. 자, 그럼 말 그대로 얘는 뭐가 균등하는 상환이죠? 원리금을 균등하게 내라는 얘기예요. 원리금을. 그래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죠. 원리금은 이제 균등하게 되는데, 그럽니다. 원리금. 자, 원리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는요, 융자액에다가 저당 상수라는 걸 곱해요. 무슨 상수? 저당 상수.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저당 상수를 곱하는데, 저당 상수는 구해주죠. 그러면, 자, 이거는 원금이 균등이에요? 원리금이 균등이에요? 원리금. 그럼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첫 해는 이자를 냈나요? 이자를 안 냈나요? 안 냈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요. 뭐가 높다? 그럼 이자가 적겠어요? 이자가 제일 많겠어요? 많고 점점 이자가 줄죠. 그런가요?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그 밑에가 원금이겠죠. 그럼 원금은 많겠어요? 처음에는 적겠어요?
적고 원금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시험 문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할게요. 자, 우리가 인문이니까 천천히 할게요. 얘는 무슨 균등이죠? 뭐가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처음에 그냥니까 이자가 제일 많습니까? 줄죠. 그럼 처음에 원리금이 많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얘는 그냥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그럼 이자는 처음에 적게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돼요? 줄죠. 근데 원금은 어떻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1,000만 원이 전체의 융자액이 되죠. 그럼 매년 상환이라는 건 10년으로 나누면 원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100만 원, 100만 원이 원금이죠. 자, 그 원금이 그냥이요, 일정해요. 일정하죠. 그럼 100만 원씩 일정하다는 거 아시겠죠? 100만 원. 그럼 얘도 100만 원, 얘도 100만 원.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갈게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 힘드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갈게요. 자, 그냥이요, 원금 균등이에요. 그럼 첫 해도 100만 원이고, 마지막 10년 때도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자는요, 첫 해는 아직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전체 이자를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에 10%니까 만 원 뺄게 100만 원을 내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내야 될 원리금이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100만 원인데, 아까 제가 이자라는 것은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잔금,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900이 남죠. 10%는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190만 원이 되겠고, 자,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돼요? 100만 원씩 빠지니까 10만 원씩 이자가 빠지겠죠. 맞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10회 때는 이제 100만 원만 나오니까 1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전체로 봤을 때 그냥이니까 체감식입니까? 체감식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는 좀 어렵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만약 얘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저당상수를 주어주거든요. 0.13 임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이니까 얘는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그럼 130만 원씩 균등하겠죠? 130만 원, 130만 원, 130만 원 균등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자를 내야 돼요. 첫 해는 상환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이자는 처음에는 얘랑 똑같이 100만 원 내라는 거죠. 그런가요? 100만 원? 100만 원을 내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금이라는 게 3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 그럼 천천히 갈게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이자라는 거는 그냥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970만 원이 되겠죠. 그럼 거기다 10%니까 97만 원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130만 원에서 97만 원 빼면 얼마예요? 제가 할게요. 33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그냥요, 이자가 감소해요. 감소하죠. 화이팅 하세요. 뭐가 감소한다? 근데 원금은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금은 이제 거꾸로 원리금을 구하라고 하고요. 반대로. 얘는 또 원금을 구하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얘 계산 문제가 우리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산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원금 균등이 32회 때 나왔어요. 그 올해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33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체증식. 자, 여러분 처음 하시더라도 체증식이라는 거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체증식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점증식 상환이라고 하거든요. 점증식 상환이라고 하는데, 방식.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자, 우리가 젊은 층이에요. 신혼부부 같은. 그럼 소득이 많아요? 처음에 소득이 낮아요? 낮죠. 그럼 처음에는 적게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원금 나누지 말고 이자 다 내지 마.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상환하는 금액이 크겠어요? 상환하는 금액이 작겠어요?
잦죠. 그래서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죠. 원리금이. 그래서 우리가 60만 원 내면서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증가하냐면 아까 늙은 층이었어요? 젊은 층이었어요? 젊은 층은 소득이 처음엔 적습니까? 많습니까? 소득이 적죠? 그래서 점점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하거든요. 그럼 초기에 많다, 초기에 제일 적다. 적다는 거죠.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좀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60만 원을 냈으니까 전체 이자를 갚았나요? 안 갚았나요? 안 갚아서 남아있는 금액이 많아져요. 그래서 갚아야 될 금액이 1,060만 원, 1,0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그냥이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라고 배우실 거거든요. 부의 상환입니다. 초기에 적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처음에 갈게요. 자, 얘는 60만 원 냈어요. 그 다음에 얘는 200만 원 냈고, 얘는 100만 원, 자, 얘는 130만 원 냈다면, 제일 초기에 제일 많이 내는 게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내죠. 무슨 균등이 많이 낸다? 원금. 그래서, 일단 요건 그래프가 좀 어렵더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 초기와 후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금을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갑니다. 자, 여기 초기하고 후기라고 한다면, 자, 원리금이 누가 많냐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첫해 원리금 균등 상환을 쓰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러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그럼 130서부터 계속적 130까지 가죠. 가고요. 가고 그 다음에 최저식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최저식은 처음에 많이 내요. 처음에는 적게 내요. 적게 내고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잘 보고 계십니까? 그 원금 균등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 원금 균등은 처음에는 적게 내요. 제일 부담이 많아요. 많고 점점 체감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부담이 제일 높은 거는 처음에는 누가 제일 부담이 높을까요?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최저식, 반대는 나머지는 반대로 가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이라는 것은 아직 이걸 하긴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좀 깊숙하게 가볼게요.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오기 때문에. 자, 잔금은 점점 나중에 줄죠. 그럼 초기랑 후기를 봤을 때, 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아까 1,000만 원의 잔금이 점점 줄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원금이 균등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000에서 900, 800, 700 이렇게 잔금이 떨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일정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1900, 800 떨어지죠. 직선적으로 떨어지는 게 따라서 원금 균등이에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요. 처음에는 그냥니까 원금을 조금밖에 안 내니까 나중에 확 갚아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원리금 균등 상환은 처음에 조금 갖다가 나중에 확 갚아버리면 이렇게 돼요. 아까 최증식 아십니까? 최증식은 그냥요. 초기에 잔금이 늘어나요.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래프가 잔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초기에 그냥니까 잔금이 더 늘어났으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1,04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라고 나중에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가시면 돼요. 중도상환시. 자, 칠판을 보시고요. 처음에는 어떤 상환 방식이 제일 부담이 센가요? 원금이요. 그 다음에요. 그럼 남아있는 건 누가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을까요? 최증식이 제일 많이 남겠죠. 무슨 식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최증식. 그다음에 잔금은 최증식 상환 방식이 남아있는 금액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순서로 본다면 이 노란 색깔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제일 잔액이 적게 남는 거는 원금 균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이 가장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자, 다시 한번 반복한 다음에 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칠판. 자,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칠판. 자, 그냥 있어요. 이 글씨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다른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도 이자라는 것은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줄죠.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전체에 대한 원리금이 그러니까 초기에 제일 많습니까? 많고 점점 준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자,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는 게 나와 있죠? 아니, 여기 뭐야. 원리금이 균등하잖아. 나도 집에 왔는데 내가 한 3번을 반복할게. 잘못 걸렸어, 나한테요. 굉장히 좀 집에 없는 거. 투자라든지 뭐든 하면 끝까지 여러분한테 그냥 끝까지 가요. 알아들으실 때까지. 뭐가 균등해? 뭐가 균등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글씨에 나와 있고 다 안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른 걸 물어봅니다.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상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뭐가 제일 높아요? 점점 줄죠. 그럼 원리금이 초기에 많고 준다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해요, 이 원리금이 균등해요. 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상환이 됐나요? 상환이 안 됐나요? 그럼 이자가 높잖아요. 가자. 뭐가 높아요? 그럼 원금은요? 작죠. 처음엔 원금은 작겠죠. 그렇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떻게 된다? 줄고 원금은요? 얘가 시험 들어갑니다.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젊은 층의 신혼부부는 어떤 상황이 제일 우리가 좋죠? 그럼 얘는 소득이 높아요? 처음엔 낮아요?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합니까? 증가할 걸 예상합니까? 그럼 최종식 상환 방식이 낫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아직은 기본 이문서없지만 마이너스 상환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갚을 금액이 늘어납니까? 부의 상환이어서 채무량이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들어보세요. 자, 계산 문제 갑니다. 1,000만 원인데 몇 년 상환이죠? 그럼 얼마씩 원금을 상환하죠? 100만 원씩이잖아요. 대박하면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100만 원씩인가? 맞아요? 근데 이자는 그냥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죠. 처음엔 이자를 냈어요?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럼 1,000만 원이 10%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다음에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한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얼마겠어요? 900. 900의 10%는 9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균등하고요? 뭐는 줄고요? 전체적인 뭐가 줄어들어요? 원리금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라는 자체는 나중에 나오니까 이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이지 원금 균등이 아니거든요. 그럼 130씩 그냥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다 알고 있죠? 대답해 보세요. 근데 딱 제가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 첫 해 갚았어요? 하나도 안 갚았어요. 따라서 이자가 높다. 초기에 누가 많겠어요? 이자가 많겠죠. 원금이 많겠어요? 이자가 많겠어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겠죠. 그런가? 원금은 조금밖에 안 되는 차잖아요. 그럼 가면 갈수록 뭐는 늘고, 자, 이자는 어떻게 된다? 이자는 어떻게 점점 줄고, 원금은 는다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가세요. 초기에 제일 부담이 큰 건 무슨 균등상환 방식? 원금이 원리금의 원금 상환이 제일 크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니? 그 다음에 퇴증식이죠. 이거 잔금은 힘들지만, 따라서 잔금은 거꾸로다. 그럼 어떤 상환 방식이 제일 잔액이 많이 남겠어요? 퇴증식. 그만큼 이자도 더 많이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고요? 누가 제일 잔액이 적게 남아요? 원금. 이자에 대한 전체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63페이지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자, 저당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하죠? 저당 상수.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현관 패치를 해보죠. 아직 저당상수라는 자체는 화폐의 시장가치의 계수인데, 자, 이 저당이라는 건 남의 돈을 얘기해요. 내 돈이에요? 빌린 돈이에요? 무슨 상수죠? 저당상수죠. 여기서 중간 점검 가볼게요. 칠판 보세요. 저당상수는 어떤 균등 상환 방식 때만 계산되는 거죠? 만약에 저당상수가 원금 균등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100% 시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당상수는 어떤 균등 상환 방식만 사용하는 겁니까? 원금 균등 때는 절대 상환 방식 사용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원금은 그냥요, 이 금액을 나눠주면 돼요. 그 적에 필요 없는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균등하고 있어요?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무슨 상수를 사용해요? 저당상수. 그럼 얘가 원금 균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1번 화이팅 하세요. 1번 보시면은, 자, 다시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갈게요.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죠. 초기엔 그냥니까 이자가 많습니까? 그럼 갈수록 이자는 어떻게 돼요? 줄고 원금은 늘어난다는 거죠. 전 1번 하고 있는데 보고 있나요? 무슨 상환은 늘어나고요? 원금 상환분은 늘어나고 점점 갈수록 이자는 어떻게 된다? 준다는 게 얘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눈높이로 가는데 얘는 원금 균등입니까? 원리금 균등입니까? 원금이 균등해요? 원금은 변해요? 변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첫 해는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초기에는 이자가 높죠. 그럼 이자는 가면 갈수록 이자 지급분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원금 상환분은 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뜻입니다. 여기가 100%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원리금 균등 상환에 구할 때 저당 대백에다 무슨 상수를 이용한다고요? 저당상수. 그 밑에 있는 3번 아직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그건 제가 아까 계산하는 건데 지금 해봤자 안 들어옵니다. 넘길게요. 넘기시면 무슨 균등 상환 방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거를 사용할 때는 요건 체감식이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저당상수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 없고 1번 갑니다. 자, 원금 균등액. 자,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전체 대부액이 1,000만 원이었죠. 그걸 10년으로 나눴었잖아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여기 저당상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자, 칠판 보세요. 얘는 무슨 균등 상환이죠? 그 원금이 그냥이에요? 원금이 균등이에요? 이자가 줄죠. 전체 원리금이 감소하겠죠. 요 3번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요거니까 그냥 그 식 전체 생각하지 마세요. 막 뭐 n 플러스 1 뭐 이거 나오면 헷갈려요. n-1 그거 하지 마시고요. 최정식 있어요? 최정식은 젊은이잖아요. 그러면 3번 늙은 층이에요? 젊은 층이에요? 얘만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젊은 층 나오면 무조건 최정식 시험 돼요. 그럼 젊은 층은 초기에 상환액이 많나요? 작나요? 초기에. 초기는 작잖아요. 갈수록 커지는 거죠. 상환액이. 맞죠? 그러면 초기에 이자 지급보다 원리금 상환이 더 작아서 잔금이 오히려 커지는 게 아까 마이너스 상환이었잖아요. 그럼 잔금이 더 많아진다. 그럼 마이너스 상환이 되죠? 부의상환. 초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후기에요? 초기부터 나타나요. 초기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수능합니다.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에요. 저당 투자자가 누구라고요? 은행. 지분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하는 사람이고, 다시 할게. 저당 투자자가 누구야? 그러면 대출자 은행에 대한 위험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은행이 위험이고, 이자고 원리금 잔금액이라는 거는, 자, 들어보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상환되는 게 좋죠. 그럼 최정식은 그냥요, 가장 초기에 상환액이 적어요. 그럼 최정식이 가장 위험하겠죠. 가장. 그럼 그만큼 이자를 적게 받겠어요? 더 많이 받겠어요? 많이 받겠다는 거죠. 맞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밑에 보시면, 자, 초기 상환의 크기는 반대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칠판. 초기 상환은 누가 제일 많이 내야 되는가요?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최정식이라는 거죠. 맞죠? 근데 남아있는 금액은 누가 제일 많이 남아요?
그럼 최정식은 초기에 적게 내니까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잔금액이 많이 남습니까? 많이 남고 총 납부 이자가 크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거기 초기에 상한의 크기는 반대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같고요. 자, 최정식은 플러스로 커지는 거고 체감식은 작아지는 거죠. 원리금 항상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저 나름대로 이제 가겠습니다. 10판. 자, 얘네들 다 고정입니다. 자, 1000만 원에서 10년에다 이자율이 10%예요. 자, 할게요. 10판 가봅시다.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그냥요, 글씨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당연한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첫 해는 상한이 됐어요? 하나도 상한이 안 됐어요. 그럼 1000만 원이라는 그 융자액이 줄지 않았죠. 근데 이자가 많다. 점점 줄겠죠. 그럼 전체 원리금이 주는 체감식이 되겠죠. 이해 갔나? 자, 여기 저당상수 이용해요? 이용 안 해요? 그냥 금액에다 나눠버리시면 원금이 나오는 거죠. 하실 수 있죠? 저당상수를 이용하는 건 무슨 균등 상황에만 원리금 균등만 저당상수를 사용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뭐가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하죠. 그죠? 그럼 맞히시려면 얘도 처음에는 상한이 됐어요? 상한이 안 됐어요? 뭐가 제일 많아요? 그럼 이자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고 원금은 절수록 요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따 제 문제에서 자, 최정식이 가장 처음에 납부할 원금과 이자가 그냥입니까? 제일 낮습니까? 낮다는 거죠. 어떤 상환 방식이 제일 높습니까? 그 다음에 최정식이라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아까 젊은 층 나오면 원금이었어요? 최증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층 신혼부부는 처음엔 소득이 높아요? 낮아요? 자,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합니까? 증가할 걸 예상합니까? 근데 부의 상환이니까 마이너스 상환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은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요. 중장년층들은 자, 지금 그냥입니까?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합니까? 퇴직하잖아요. 가자. 그럼 초기에는 많이 내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는 최정식이 분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자, 최정식은요, 그냥입니까? 젊은 층한테 좋습니까? 초기는 적게 내고 많이 내는 게 좋죠? 근데 얘는 그냥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은행이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가서는 그냥요,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럼 납부할 이자는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원금은 그냥입니까? 중장년층이 낫습니까? 초기 많이 내는 게 낫죠? 가자. 왜요? 소득이 증가될 것 같아요? 감소될 것 같아요? 감소될 것 같으니까 전체로 본다면 초기에 많이 내야 전체적인 이자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자, 원리금으로 봤을 때 원금과 원리금의 초기에는 누가 제일 많이 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액은 누가 제일 많습니까? 최정식이죠. 최정식은 그냥요, 남아있는 금액이 많아져요. 그럼 나중에 갚아버리면 전체적인 이자에서는 너무 늘어난다는 얘기죠. 알겠나? 그럼 전체 갚을 금액은 그냥이다 더 많아진다. 많아지고 원금이 더 작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아직 안 나왔지만 젊은 층은 누가 낫겠어요? 최정식이 낫지만 중장년층들은요. 원금이 낫죠. 그 원금이 중장년층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프린트 5번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을 다 같이 풀어보세요. 4번, 5번. 오늘 입문 과정에서 키포인트. 이 두 가지가 딱 입문 과정에서 딱 좋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는 자, 칠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칠판 보세요. 자, 얘는 원금이 균등했죠. 이자는 처음에서 점점 줄잖아요. 그럼 전체는 첫 번째 원리금이 많은 거죠. 그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는 건 맞는 질문이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자, 원리금으로 가볼까요? 자, 원리금은 이렇게 보세요. 원리금이 균등한데 여기 안에 있는 이자와 원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겠죠. 그럼 자, 보세요. 첫 해는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아직 안 됐어요? 뭘 많이 내야 되나요? 이자 맞죠? 원금이 준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자는 칠판 보고 점점 그냥요, 이자는 줄어들어요. 원금 상환은요, 늘어난다는 거죠. 파이팅 하십시오. 그 원리금 상환 방식에서 지금 매기 상환하는 원금을 얘기했잖아요. 원금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맞는 질문이라는 거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 과정에서는 딱 하기 좋다는 얘기죠. 맞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자, 5번 점증식 있나요? 찾으셨어요? 초기 있어요, 초기? 초기는 원금 상환 부담이, 자, 원리금 상환 부담과 원금 상환 똑같다는 거예요.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상환 및 원리금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제일 적게 된다는 거죠. 가자. 초기 적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크다, 작다. 제일 작다는 거죠. 할 수 있죠? 다시 할게요. 프린트 갑니다. 자, 4번. 원금은 균등하죠. 근데 이자가 줄고 원리금이 감소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원리금 상환 방식은 원리금은 균등한데 이자가 점점 늘어나요? 이자는 줄어요. 그 원금은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늘어난다고 하셔야 되고요. 맞죠? 자, 여러분 최증식은요. 처음엔 많이 내요. 처음에는 적게 내요. 그럼 이 금액이 원금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점증은 초기에 차입자가 원금 상환 부담이 월금과 원리금보다 크다, 작다. 작다는 거 초기 작게 내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금융하고 다음 주에 인문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